지금은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장기간으로 보면 엄청나게 좋은 호재고 저희가 가장 기다렸던 순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향후 한 2025년 다음 상승장으로 생각되는 사이클에 더 큰 상승을 기대가 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저는 닉네임 호피를 쓰고 있고요. 장석호라고 합니다. 2017년부터 암호화폐에 관심이 많아서 계속 투자하고 있는 투자가입니다. 아, 네. 그 지난번 네. 영상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그 통합 버전이 음. 약간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오태민 작가님 책이 더 유명해갖고 약간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댓글을 자주 보진 않는데 그래도 좀 많이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약간 운적인 부분도 좀 많이 따랐던 것 같아요. 그때 하고 며칠 안 돼서 좀 많이 보시는 여기 시청자분들이 좀 좋아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 말씀하셨던 네. 시나리오 그대로 뭐 시나리오라기보다는 솔직히 말하면 어.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땐 어. 제가 틀렸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 이유는 이따가 SEC 뭐 규제랑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그 댓글에 보니까 빨리 이분 모셔달라고.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연락드려가지고 이렇게 모시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지난번 방송 한번 피드백하고 한번 출연 이후에 투자 근황은 좀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네. 짚고 넘어갈까요? 제가 이제 4년 주기 해서 요거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제가 지난 방송에서 지금 최저점 한 15,500에서 2배 정도 상승을 했고 31,000까지 찍었기 때문에 여기서 더 갈 수 있을 수도 있지만 하락도 가능하기 때문에 현금화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저는 일부 좀 현금화해서 했다고. 50대 50으로 맞췄다가 이번에 조금 조정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왔는데 경제 지금 최근에 미국 주식이랑 경제 흐름이 생각보다 너무 금융시장에 좋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추매를 했어요. 근데 이제 바로 SEC 규제 때문에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바로 또 다시 반등하면서 지금 3만 달러까지 회복을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따 뒤에 말씀드리기도 하겠지만 조금 더 긍정적으로는 보고는 있어요. 좀 앞으로 상승, 단기적인 상승. 단기적으로. 예. 그렇게 보고 있군요. 그러면은 지금은 현금하고 그 투자 비율이 어떻게 되세요? 일단은 지금 원래 6대 비트코인 6 현금 4로 맞춰놨는데 비트코인 올라가면 한 7대 3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조정이 되셨군요. 그러면은 최근에 좀 큰 하락이 있었던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규제 그거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일단은 SEC 규제가 6월 5일에 처음에 바이낸스를 규제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낸스 거래소랑 그 바이낸스 CEO 장펑자오를 이렇게 기소를 했고요. 그 다음 날에 코인베이스도 기소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두 개를 같이 기소를 처음에는 바이낸스만 거래했을 때는 괜찮다 생각보다 뭐 바이낸스는 좀 일부 저희 투자자들 중에서 언젠간 규제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은연중에 비춰왔기 때문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하락은 하긴 했지만 그렇게 심각하진 않았는데 코인베이스 하락을 한다고 한 다음부터 비트코인도 좀 많이 떨어졌지만 알트코인들이 엄청 크게 하락했어요. 중요한 거는 거기 이제 알트코인들이 다 증권이다.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기 때문에 코인베이스를 기소했다라고 돼 있고 바이낸스의 경우는 좀 더 좀 세게 했던 게 미국 투자자들에게 바이낸스 거래를 지원하게 너네가 의도적으로 했고 노력도 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내부 자금 갖다가 자금을 뭐 불법으로 사용했다 이러면서 막 자산 동결까지 요청을 했다가 지금 취소를 됐기 때문에 좀 바이낸스를 좀 더 세게 규제를 했는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금융감독위원회 같은 건가요? 네, 금융감독원이죠. 거기서 이제 주식 같은 거 이제 뭐 불법 거래가 거 잡는 건데 그런 것처럼 얘네가 이제 바이낸스랑 그 다음에 이 코인베이스에 그런 요소들이 있다라고 기소를 한 거군요. 네, 기소를 했고요. 암호화폐들이 그 영향으로 폭락한 거고. 특히 알트코인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이번에 비트코인이 한 2% 떨어질 때 알트코인들 한 20%씩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개인 우리나라 지금 투자자들 대부분은 비트보다는 제가 알트를 많이 투자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갖고 제가 계속 강조하면서 비트코인만 투자라고 했었지만 그래도 알트코인이 수익률이 더 좋기 때문에 그쵸. 그쪽을 많이 투자했는데 이번 하락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바이낸스랑 코인베이스를 똑같이 기소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평하게 조사를 하는구나라고 했는데 중요한 건 바이낸스의 그 CEO 자산을 동결하려고 했었어요. 그 쉽게 말하면 그거죠. 그 러시아가 전쟁 우크라이나 이제 침공하면서 전쟁 발생하면서 스위프트망을 차단시키면서 네. 자금이 묶였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바이낸스에 자금을 묶으려고 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진짜 바이낸스를 제대로 더 세게 규제한 거고 제가 봤을 때는 그거 하면서 바이낸스만 왜 규제하냐라고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건 제 개인적인 내피셜인데 그래서 코인베이스도 그냥 같이 기소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게 시간이 좀 지나니까 네. 바이낸스 건도 좀 풀리는 것 같던데요. 바이낸스는 일단은 자산 동결을 법무부에다 신청을 했는데 일단은 반려가 돼갖고 법무부에서 신청을 했는데 반려되는 바람에 이제 아직 뱅크런이나 이런 사태까지는 가지는 않았고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제 기소가 되고 지금 바로 기소된다고 바로 거래소 문 닫고 하는 게 아니고 그 기소하면 재판에 넘어가서 그 판결을 나와야 되잖아요. 그 판결까지는 최소한 1년 리플도 소송되면서 아직까지도 소송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이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그거 이슈로 마무리되면서 끝나는 것 같아요. 근데 계속해서 또 중간중간 진동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항상 그 이제 저는 차라리 오히려 이러한 진동이 이제 거의 바이낸스 관련된 진동은 거래소가 폐쇄되기 전까지는 별로 이제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요즘 흐름 봐서는 이제 크게 충격은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바이낸스가 완전히 뭐 최악의 경우 돈을 갖고 도망간다든지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런 식으로 도망을 간다든지 갑자기 문을 닫고 자금을 인출 안 해준다든지 뱅크런이 발생하는 한 좀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런 거는 이미 충분히 대처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렇게 큰 이슈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바이낸스도 거의 세계 최대 거래소잖아요. 1위 거래소죠. 1위 거래소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FTX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뭔가 지킬 건 지키면서 한 그쵸.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FTX는 실제로 그 이번에 그 파산 전문가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그냥 예를 들어 웅달님이 이제 투자하려고 맡겨놨던 돈인데 자기 돈인 그 거지. 자기 돈처럼 그냥 썩어 다니고 막 슈퍼카 사고 막 이렇게 하고 정치 자금 막 뿌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하고 했었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아마 그 바이낸스 CEO도 이렇게 나중에 견제가 들어올 걸 충분히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준비는 다 해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도 앞으로 좀 터지는 것들이 그렇게 큰 충격은 네.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을 당분간은 것이다. 이제 많은 논란에서 조금 약간 이슈가 한 번 이슈가 되면은 조금 더 그게 강도가 세지 이제 계속 여러 번 나오면 강도가 좀 약해지는 경향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렇게 큰 리스크는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슈가 좀 나온다 해도 네. 가격을 하락했을 때 네. 그걸 좀 기회 삼아서 투자를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바이낸스 하락 왔을 때 좀 추매를 했어요. 네, 그러셨군요. 조금 했고요. 혹시 과거에도 네. 이렇게 좀 SEC가 네. 규제를 할 때 뭐 아니면은 뭐 정부기관이 규제를 할 때 뭐 그런 사건들이 있었나요? 네, 일단 SEC는 항상 규제를 하려고 했었다가 뭐 요즘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FTX 사건 터지면서 조금 더 집중해서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모두가 알다시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님이 비트코인은 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2018년 1월에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2021년 4월에 금융감독원장 은성수 금융감독원장님이 그때 와갖고 비트코인은 이제 투기 자산일 뿐이며 보호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유명한 말을 하셨죠. 그 혹시 그거 아세요? 아이가 잘못된 길을 가면 어른이 바로 잡아줘야 된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규제를 했었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2021년 5월에 전면 규제 최근에 해갖고 완전 비트코인 그때 엄청나게 폭락이 와 있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거 지금 규제랑 과거 규제의 차이점을 한번 보셔야 돼요. 차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과거 규제는 엄청난 상승장에서 나왔어요. 어. 그러니까 거품을 약간 꺼트리기 위해서 과열을 막기 위해서 전면 규제를 했거든요. 암호화폐 자체를 거래하지 마라, 사기다, 약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중국도 그랬잖아요. 네, 중국도 그래서 완전 전면 금지를 하고 그 거래소 채굴까지도 금지를 시켜놓은 상태가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다가 6월에 이제 홍콩이 조금씩 풀리면서 중국에서도 약간 완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과거의 규제는 전면 금지랑 상승장 때 가격에 이제 과열을 막기 위해 했다면 지금은 하락장이에요. 하락장인데 갑자기 또 규제를 했는데 규제가 암호화폐 전체 비트코인을 규제한 게 아니라 거래소를 규제하고 CEO를 규제를 했다는 거에 초점을 둬야 될 것 같아요. 정리를 다시 해보면 과거에는 상승장 때 거품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한 거고, 그 다음에 암호화폐 전체를 규제를 한 거고, 지금은 거래소만 규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거래를 금지시킨 건 아니라는 거죠. 포인트는. 그리고 지금 하락장이 때 발생했다는 것도 하나 좀 다른 점이고요. 그러면 네. 아까 말씀 중에 네. 이런 규제가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건 뭐예요? 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죠. 만약에 진짜 암호화폐가 문제가 있고 하면은 과거에 보면 왜 항상 불만은 저희는 그거예요. 너네가 진짜 제대로 암호화폐를 규제를 하고 제도를 마련할 거면 하락장 때는 왜 가만히 있었냐 라고 했는데 지금 처음으로 하락장 때 규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사람들 관심이 많이 떠나져 있고 잡음이 없고 리스크 약간 좀 부담이 적을 때 규제를 하면서 이제 뭔가를 만들어가는 입장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미국의 전통 금융기관들이 들어오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솔직히 6월에 이렇게 갑자기 진행할지는 좀 예상을 못했고요. 블랙록 말씀하신 거죠? 네, 블랙록도 그렇고 바이낸스 규제가 언젠간 들어올 거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왜 하필 이 타이밍에 들어오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며칠 뒤에 블랙록에서 ETF 신청하고 연달아서 막 금융기관들이 커스터디 서비스 신청한다, 뭐 이렇게 뭐 CBDC 도입 준비한다, 스테이블 결제도 분석하고 있다, 그 다음에 ETF 계속 지금 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아, 지금 이제 그런 초석을 진짜 본격적으로 다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제도화시켜서 전통 금융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준비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장기간으로 보면 엄청나게 좋은 호재고 저희가 가장 기다렸던 순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블랙록은 네.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운용사고 아마 보니까 1경 정도 자산운용이 갖고 있다고 하고 세계 1위더라고요. 오늘 그리고 막 아침에도 골드만삭스 대주주고 막 이러더라고요. 네, 그쵸. 신기하더라고요. 왜냐면 거의 자산운용사들이니까 다 골고루 이제 다 투자를 해놨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1경이라는 돈이 엄청나게 하는데 0.1%만 들어와도 10조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정도만 투자해도 엄청난 상승 영향도 있고, 일단은 중요한 건 또 현물 ETF를 신청했다는 거 중요하거든요. 현물 ETF는 약간 롱이죠. 그러니까 현물 ETF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선물 ETF는 돼 있어요. 선물 ETF는 그냥 예를 들어 올라갈 건지 떨어질 건지 예측하면서 저희가 상승을 하고 올라갈 실제로 비트코인을 안 사도 투자할 수 있는 건데 현물 ETF는 실제로 현물로 사야 돼요. 사야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현물에 대한 매수가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객들이 돈을 넣었으니까 네. 이거 비트코인 비트코인 사주세요. 이러면은 이제 사야 ETF는 그럼 비트코인을 사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굳이 안 사도 올라갈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거기에 예측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ETF가 다 반려됐거든요, 현물. 근데 이제 블랙록이 ETF를 신청했으면은 얘는 진짜 된다. 왜냐면 지금까지는 이제 암호화폐 기관들이 대부분 했거든요. 근데 암호화폐 기관들을 보면은 네. 전통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너네 뭐 하는 애들인데 ETF 아니야? 그러면서 저 같아도 안 해줄 것 같은데 막 그런 거죠. 예를 들어 핸드폰을 제가 만들어요. 근데 삼성에서 신규 핸드폰을 만들었을 때랑
그냥 제가 스타트업으로 만들어 갖고 핸드폰을 만들었다고 출시했을 때 음, 누구한테 다 당연히 저 같으면 삼성 거를 우선적으로 더 관심을 그런 주겠죠. 느낌인 거죠. 네. 그러니까 뭐 피델리티 막 이런 데도 네. 규모가 엄청 크더라고요. 피델리티가 지금 4위인가 그런데 4위. 피델리티는 옛날에 알다시피 2014년부터 어. 자기네들은 채굴도 하고 비트코인 사모기 시작했다. 야, 준비 다 끝마쳤네. 이미 제가 봤을 때는 전통 금융 시장들은 제가 왜 자꾸 전통 기관들을 얘기하냐면 이미 천문학적인 돈을 갖고 있고 이미 그분들이 비트코인을 돈이 된다는 거를 이미 자기네들이 느끼고 되기 때문에 일단은 돈이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어쨌든 자기네들 포트폴리오나 이쪽 안으로 끌어들여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낸스나 이런 기존 거래소들 약간 좀 불법이라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몰아내고 본인들이 가져가야 될 거가 있기 때문에 조금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금, 구리, 뭐 석유 이런 것처럼 네, 새로운 그쵸. 신상품군으로 자산 포트폴리오에 뭐 몇 프로라도 보유하잖아요. 네, 걔네들은 그쵸. 자산 배분해야 되니까 거기에 이제 비트코인이 들어오는 그런 이제 격이. 비트코인 아직 이제 포트폴리오에 이제 음. 최근에 좀 이슈가 어. 있으면 이제 관심이 좀 있으면서 뭐 1%에서 5%까지도 얘기는 하는데 아, 이제 이게 안정적으로 대규모 기관들이 들어오면은 ETF가 또 나오면 블랙록 같은 데서 나오면은 일단은 연기금 같은 데서도 또 추가적으로 그런 ETF를 살 수가 있단 들어올 말이에요. 수 있죠. 왜냐하면 명분이 되거든요. 그 전에는 ETF 어디서도 그 비트코인 사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살 거냐. 근데 비트코인을 직접 사기에도 지금 전통적인 거래소들이나 이런 걸 믿을 수도 없고 하는데 만약 블랙록 ETF나 이런 게 나오면은 그거 ETF를 사겠다라고 하면은 아마 그런 기관들 이렇게 연금이나 뭐 이런 식의 401k가 유명하잖아요, 미국에. 그런 데서도 나중에 살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큰 거죠. 그러니까 그 피델리티가 그거 아닌가요? 그 월가의 영웅 네. 피터 린치가 네. 근무했던 곳. 네, 맞아요. 그러니까 와 거기 피델리티가 이제는 암호화폐도 2014년부터 준비했다. 아마 다 준비는 하고는 있었을 텐데 이제 시기랑 이제 제도랑 이런 걸 보면서 그리고 그 2014년도에는 비트코인이 없어져도 이상하지 않았을 때인데 지난 상승장 때 없어지진 않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확인하면서 지금 이제 인정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파월도 네. 비트코인인가요? 그 암호화폐 시장을 두고 좀 색다른 발언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 하원 의장에서 이제 금융 이제 보고를 하려고 이제 하원 의회에 출석을 했는데 근데 정확히 말하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건데 좀 확대해서 저희 투자자 입장에서는 되게 큰 기대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암호화폐가 자산으로서 이제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걸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드디어 이제 근데 생각해보면 엄청난 발전인 거죠. 그동안에는 그쵸. 차라리 없애버려야 될 자산에서 약간 그런 식으로 언급을 해준 거랑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스테이블 코인이 결제용 화폐로 대체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일부로 대체가 아니라 일부로 편입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한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CBDC가 지금 미국 그 연준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에서도 CBDC를 하면서 전 세계 이제 중앙은행들이 CBDC를 중점적으로 이제 발행을 하는데 CBDC의 가장 큰 논란 중에 하나가 그럼 너네가 CBDC를 발행을 하면은 개인한테 직접 주면 은행들이 필요가 있을까? 라는 게 가장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연준 의장 발언을 통해서 예전에 그 얘기도 했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이랑 공존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은 CBDC를 뭐 직접적으로 개인들이 쓸 수도 있지만 은행들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그러니까 지금 전통적인 시장에서 보면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다가 돈을 주잖아요. 돈을 주고 그걸 가지고 대출을 해주면서 이렇게 시중에 이제 유동성을 공급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CBDC를 중앙은행 쪽에 주고 시중은행에 주고 시중은행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기존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실생활에서 쓸 수 있게끔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이게 뭐 식품이나 이런 걸 산다는 게 아니라 디지털 자산 이런 것들이나 뭐 게임이나 디지털 세상 속에서 뭐
디지털 작품들 이런 거 살 때도 쓰지 않을까라면서 저는 공존할 수 있다는 걸 한 번 더 확인해 줬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신호가 네. 암호화폐 생태계가 커지는 데 있어서는 긍정적인 거예요? 그쵸. 아. 일단은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용이라고 얘기했던 것 자체도 중요한데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인 거예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CBDC도 처음 발행을 하면은 예를 들어 웅달님이 지금 CBDC가 발행이 됐어 우리나라에서. 발행이 됐는데 그 CBDC를 지금 막 쓸까요? 안 쓰지 않을까요? 신용카드 잘 되고 그냥 카드 결제하면 되는데 그렇죠. 시간이 좀 걸릴 굳이 것 내가 같아요. CBDC를 써야 돼? 이거는 다 추적도 된다는데 블록체인으로. 그럼 내가 이걸 써야 될까? 그러면은 그걸 써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그 CBDC 활용 방안을 높여야 되잖아요. 그거 할 수 있는 게 너는 CBDC 같은 코인도 살 수 있고 디지털 작품도 살 수 있고 게임 속에서도 쓸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화폐의 기능을 넓히려고 광고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산에 암호화폐 시장에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거고 어떻게 될지는 구체적으로 이제 나오는 걸 보고 난 다음에 아마 다시 한번 그때 되면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현상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역사에 없었던. 그러니까 이게 용어도 좀 어렵고 낯설고 그런 면이 있지만 이제 석호님은 여기 공부를 오랫동안 해오셨고 직접 투자도 현장에 계셨으니까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뭐 파월의 발언이나 최근에 있었던 이런 일들이 암호화폐 생태계 쪽에는 긍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규제라는 게 잘 봐야 되는 게 이거를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거를 키우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 건지를 잘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사기나 불법 이런 거를 막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을 막으면서 이제 긍정적으로 키우기 위한 소속이지 이거를 하지 마라라는 규제가 아니라는 거에 저희는 좀 더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그것도 궁금한데 왜 지금 규제를 이 시점에서 하는 걸까요? 일단은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경제 이렇게 글을 간단하게 써요 제가. 근데 쓰는데 그때 제가 3가지 이유로 했는데 거의 뇌피셜로 처음에 썼는데 몇 가지는 증명이 된 것 같고 그 2개만 얘기해 드리면 처음에 3가지인데 첫 번째는 중국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 네, 중국이 6월 1일 날 그 이제 홍콩에서 일반인 개인 투자자들에게 이제 비트코인 암호화폐 이제 소매 판매를 시작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23년 6월 1일이요? 네, 얼마 최근에. 전이네요. 네. 그것 때문에 뭐 올랐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그걸 오픈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규제가 딱 들어왔고 그 다음에 2번째는 지금 부채 한도 협상이 끝났잖아요. 채권을 발행을 해야 돼요. 채권을 발행을 해야 되는데 돈이 보니까 지금 최근에 나스닥 올라가고 일본 주식 올라가고 우리나라 주식도 긍정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제 다음은 암호화폐가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맞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딱 규제를 하는 바람에 그럼 비트코인 투자하면 안 되겠네? 거기서 뭐 하지? 규제는 SEC? 네, SEC에서 규제가 딱 들어오면서 그럼 암호화폐 지금 하면 안 되겠네? 위험하네? 그럼 뭐 해야 되지? 그럼 국채를 그 돈 갖다 사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쪽으로 자금이 몰려 들어갈 그걸 막았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전통 금융 시장을 가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중국을 견제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 미국에서도 이제 해야지 새로운 거래소나 이런 걸 만들어야지 자기네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막아놓고 그 다음에 블랙록 ETF나 이런 게 연일 들어오면서 상승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그게 큰 영향이 전통 금융시장으로 이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걸 하길 있었는데 솔직히 저도 이번에 규제가 이렇게 들어올지는 몰랐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저는 더 올라갈 거라고 봤어요. 이번에 그래서 조금 먼저 매수를 일부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자마자 바로 규제가 나와갖고 규제 이후에 조금 더 추매를 했는데 그러니까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상승할 분위기에서 약간 의도적으로 좀 막은 것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먼저 하면 안 되니까 잘하면 안 되니까 그쵸. 미국도 서두른 거군요. 미국도 서둘러야 되는데 일단은 본인들도 지금 당장은
거래소가 오픈할 수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그 시간을 좀 벌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중국의 이유고 두 번째가 이제 국채 자금의 이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고 세 번째가 이제 전통 금융기관이 들어오기 위한 시간 벌기 위한 그 세 가지.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거는 처음에 제가 규제되자마자 뇌피셜로 썼었는데 일단은 그 마지막 그 전통 금융시장들 들어오기 위한 시간 버는 거는 아마 이미 블랙록 ETF가 바로 들어오고 그 연달아서 계속 전통 금융시장들이 자꾸 들어오려고 하는 걸 봐서는 아 그거는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되고 있는데 중국에 대한 뭐 견제 이런 거는 아직 뭐 그냥 추측일 뿐입니다. 결국은 그러면 네, 그 뭐 정말 뭐 초장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네. 이렇게 기관들이 들어오면 네,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네. 비트코인 가격 많이 오를 수 있겠네요. 많이 오를 수 있는데 네. 그렇다고 지금 최고점만 그 8천만 원 넘게 뚫고 바로 올라가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약간 뭐 경기 침체나 뭐 이런 그 거예요? 이유는 그 이번 하락이 그러면 저번에 방송에 너가 말한 마지막 하락이냐라고 하면 저는 절대 아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일단은 제가 요거 차트를 하나 더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지난번에 여기 단기 반등 차트 4년 주기 사이클로 제가 했는데 항상 최저점 이후에 상승했다가 한 번 더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2015년도에는 중국 주식이 버블돼 갖고 한 번 더 빠졌고요.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하락을 했어요. 이걸 보다시피 비트코인도 경제적인 거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매크로적인 전체 금융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한번 발생하기 때문에 그 한 번 더 하락을 할 거라고 보고 그게 한 2만 달러 전후 부근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물론 지금 블랙록 현물 ETF가 들어오면서 그 기대감으로 그렇게까지 하락은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 2만 5천 달러까지 바이낸스 규제하면서 떨어졌던 그게 최저점일 수도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한 번 더 하락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왜냐면 지금 미국이 경기가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좀 약간 아직까지 침체 우려가 하반기로 갈수록 나온다는 것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도 약간 리스크 요인이 돼 있고 그리고 저희가 또 금리를 또 중국 계속 경제 리스크? 네 중국도 약간 좀 경제 리스크를 좀 더 비중 있게 보고 있고 IMF 오는 거예요 중국에? IMF 요즘에 그런 영상들 많더라고요. IMF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좀 약간 조금 조정을 올 수 있는 명분까지는 충분히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계속 금리를 올린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금리 더 올리면은 리스크가 어디서든 또 다시 터진다.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을 한번 오기 때문에 저는 계속 올라가면은 비중을 또 다시 줄일 생각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석호님께서 말씀하신 게 네, 25,000과 2만이 네. 온다라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투자를 하실 때 좀 보수적이신 분들은 한 25,000을 생각하면 되고, 2만을 생각하면 네. 되고, 덜 보수적인 부분들은 25,000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한 번 더 하락할 여지가 있다고 그쵸. 보는 거기 때문에 각자의 성향에 맞게 그 범위를 정해서 조율하면 된다. 네, 그러니까 투자를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 내가 100% 암호화폐 들어와 있는데 수익이 나 있는 상태면 그래도 현금은 조금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만약에 내가 현금만 다 갖고 있고 암호화폐 투자를 안 한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한 10% 정도 사서 이제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고 이렇게 비중 조절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왜냐하면 제가 자꾸 비중 조절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비중 조절의 기준을 뭐냐면 제가 시장을 분석을 할 때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는지를 항상 봐요. 예를 들어 제가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으면 상승론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현금을 많이 갖고 있으면 하락론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두 개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비율을 찾다가 저는 50대 50 아니면은 비트코인 6 현금 4 이 정도가 딱 적당하다고 생각을 한 거고 요거는 개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은 현금이 좀 더 많이 확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코인 쪽에 좀 더 많은 비중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거는 개인의 성향에 맞춰서 조절해 가면서 항상 객관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어디 하나 치우쳐지지 않고. 네.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면 그 SEC 규제가 거래소랑
CEO 일부 사람 개인 CEO에 대한 기소지 암호화폐 금지가 아니다. 일부 알트코인들만 규제하는 거고 비트코인은 규제하지 않았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그거 따라서 지금 미국부터 시작해서 세계의 전통 금융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유입이 되기 시작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안 좋고 단기적으로 반등을 할 수도 있지만 향후 한 2025년 다음 상승장으로 생각되는 사이클에 더 큰 상승을 기대가 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기 보여주신 요거 네. 이미지 보니까 지금 저희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 금융 리스크나 경기 침체 아까 뭐 중국 이슈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 미국 때문에 내 뭐 부동산 리스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제 요새 살짝 눌릴 수 있지만 네.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기관 자금이 들어오는 것 아마 때문에 올라갈 그 것이다. 한 번의 하락 때 사놓으면은 저는 아. 그 다음 상승장까지 팔 생각이 없어요. 어. 그때는 그냥 현금 비중 지금은 비중 조절하는데 그때는 거의 현금이 극도로 낮고 그냥 홀딩하는 전략으로 갈 것 같아요.